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차브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차브. 원래 이 말은 아이를 뜻하는 집시 언어인 차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차브란 말이 슈퍼마켓 계산대의 계산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점원 또는 청소부 등 이른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무식쟁이 하층계급을 뜻하는 경밀적인 언사라고 합니다. 이 차브라는 책을 오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오원 존스, 옥스퍼드대에서 역사학을 공부한 노동조합 활동가 출신의 오원 존스, 나이도 30밖에 안 먹었습니다. 2011년에 발표해서 영국 안팎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영국인들이 이 차별적인 단어, 하층계급을 뜻하는 이 차별적인 단어를 통해서 하층계급을 마치 악마화하면서 나라를 그야말로 1% 상류계층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겁니다. 이 책의 1장에는 매우 흥미진진한 사건이 기술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상류층과 하층계급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들은 상류층 아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2주 만에 유명인들의 동정과 관심을 포함해서 무려 1100개의 기사를 쏟아냅니다. 현상금도 150만 파운드, 260만 파운드로 뛰었습니다. 1파운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돈으로 꽤 됩니다. 정치인들은 이 상류층 아이의 실종을 놓고 노란 리본을 달았고 텔레비전은 사건 발생지인 포르투갈의 중계반까지 보내서 현지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나라 전체가 집단 히스테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어났던 하층민 아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그 기사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아무도 리본을 달지 않았으며 현상금도 그 100분의 1에 불과한 25,00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 뒤에 하층민 아이 실종 사건이 현상금을 노린 엄마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때부터 언론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은 엄마가 속한 복지금이나 타먹는 하층계급 찌꺼기와 인간 이하들을 싸잡아 두들겨 패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실종된 아이들이 강남의 어느 고등학교였다면 과연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겠냐고요. 영국의 일,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체의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친 다음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노동계급이 몰락했습니다. 노조가 와야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자 노동계급도 가족도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향한 전 국민의 1% 상류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바닥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던 겁니다. 산업노동자가 사라진 그 자리를 대형 할인마트 판매원, 콜센터 직원,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 경호원, 간병인, 중소자영업자와 같은 저임, 저숙련 일자리들이 차지했던 겁니다. 정치인과 언론들은 하층민을 차별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그것을 정당한 구실로 내세운 것은 주로 무능한 하층민들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편법들을 동원해 복지 예산이나 타먹으면서 나라 경기를 좀먹고 있다는 그런 식의 논리였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복지 투정을 한다는 등 이런 주장들 바로 그때 당시 영국 언론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공인회계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정부 예산에서 1년에 엉터리 복지금으로 나가는 돈은 10억 파운드 정도인데 반해서 기업가 등 상층계급의 탈세로 빠져나가는 정부 예산은 1년에 그 70배가 많은 700억 파운드나 됐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보육 하는데 드는 돈 5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의 자원외교로 석유공사 등등이 말아먹은 돈 수십조 원을 상회합니다.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에 영국의 노동당 와해됐습니다. 대처리즘을 앞세운 보수당의 이른바 정체성 정치에 계급 정체성이 흔들린 노동계급들, 상당수는 노동당에서 이탈했고 또 상당수는 기대를 접고 투표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노동당은 권력을 빼앗깁니다. 야당 분열까지 보수당을 도왔습니다. 노동계급이 직면한 대표 위기가 오늘날 영국 정치의 최대 이슈라고 차버의 지연이 5원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데자뷰입니다. 서민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날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권이 계속된다면.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종이, 그게 폐지죠, 폐지. 폐지를 마트에 뭐 물건 같은 거 나를 때 쓰는 이런 그 도로래 같은 거에다가 잔뜩 올려놓고 워낙 그 폐지들이 많아가지고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지나가는 거 봤을 겁니다.
이른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사회의 최저계층에 속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나라에서 돈 몇 푼이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삽니다.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살았냐? 매우 이상한 패러독스는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즉 국가에서 일정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서 자기에게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 부인이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하자면 불합리한 제도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느냐. 제2의 송파 세무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그 러포를 했는데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평균 월세도 52만 원의 그들. 그 실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의 월평균 소득이 수급 빈곤층보다도 적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지 않고서는 밀린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모녀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영역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비수급 빈곤층, 말하자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는 그러나 그걸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도 훨씬 더 적은 월평균 51만 9,200원을 벌었는데 이건 올해 정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수급 빈곤층의 월 평균 소득은 54만 6,800원이었고요. 연구팀은 비수급 빈곤층의 63%가 월세를 내고 있어서 이를 포함한 생활비 수준은 절대 빈곤에도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추정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은 수급자 규모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빈곤층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10명 중 7명은 주로 생계를 해결하고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팀은 비수급 빈곤층의 3분의 2 이상이 기본적 생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고도 탈락한 이유는 절반 이상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라고 답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정부의 복지급여까지 받지 못하는 비급여 빈곤층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2명, 즉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최근 1년 사이에 돈이 없어서 식사를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정상적인 일반 가정으로부터 얻어온 고추장이나 된장, 그냥 밥만 지어서 다른 반찬 일체 없이 그것만 먹는 그런 노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는데요. 정말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현실을 깨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오프닝에서도 결국은 복지를 강화하고 그 복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빈곤층에게 나름대로 구매력을 길러주고 그런 구매력이 다시 우리 기업의 경쟁력으로 바뀌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정권, 정말 나라를 틀어먹는 이명박 정권이나
나라를 말아먹는 박근혜 정권 같은 정권 끝장을 내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 남아있는 임기 동안 정말 서민들이 벼랑 끝까지 몰려서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좀 반성을 했으면 한 그런 마음입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복지를 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일보. 그들의 마인드는 영국 언론들, 영국 정치인들, 하층민들에게 일은 안 하고 편법을 동원해서 복지 예산이나 탐험하면서 나라를 좀먹고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실제 1년에 엉터리 복지금으로 나가는 돈이 10억 파운드에 비해서 기업가나 상층계급의 탈세로 빠져나가는 정부 예산이 그보다도 70배나 많은 700억 파운드나 됐다는 이런 결론처럼 진짜 큰 도둑놈은 바로 그들입니다. 이명박 보십시오. 방산비리 보십시오. 자원외교 비리 보십시오. 4대강 비리 보십시오. 그야말로 뭉태기 돈을 떼먹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서화석 기자가 오늘 칼럼에서 기업활동이라는 성역이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바로 영국의 언론들이나 그리고 영국의 대처정부와 똑같은 발상을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의 정부에서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화석 기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아침에 읽었던 신문에서 정부 당국자의 똑같은 발언이 진보라는 신문과 보수라는 신문에 둘 다 완전히 별개인 사안에 실렸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준 법인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말에, 또 하나는 고액 상품권이 뇌물로 악용될 수 있으니 외국처럼 자금 세탁 방지법을 상품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말에 했다는 발언이다. 그 말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안 한다, 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까봐 법인세도 못 올리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까봐 부정을 막을 방법도 실천하지 않겠다고 한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은 이처럼 성역이 되었나? 네. 그게 이런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준 법인세, 그게 1년에도 몇십조, 몇 년, 1년에 10조 원 하여튼 그 규모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년, 5년이면 50조, 100조가 되는 돈이에요. 이 돈만 제대로 올려도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돈 없어서 못한다는 복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진보신문에 실린 이야기였습니다. 보수신문에는 상품권을 가지고 뇌물로 사용합니다. 상품권이 사실상 현금 비슷하게 통용이 됩니다. 큰 백화점에 가면 상품권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어요. 그게 돈이지 뭡니까? 그래서 외국처럼 자금 세탁 방지법을 상품권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수신문에서. 그랬더니 정부 당국자 한 얘기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까 봐서 안 한다. 라는 것인데 서화석 기자의 바로 지적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무슨 기업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언제 이토록 성역이 됐습니까? 기업 활동이 활발한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기야 하다. 고용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를 올리고 상품권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데 있다. 법인세를 깎아준 후에도 투자가 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증거는 이미 되지 못한다. 상품권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서구 선진국들이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인세를 내렸더니 고용 혹은 투자를 촉진하기는커녕 그 기업의 유보금만 잔뜩 쌓아놓습니다. 유보금이 뭡니까? 돈은 벌었는데 안 쓰고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다 쓰겠습니까? 외국에 임금이 낮은 외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재벌의 그 기업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그 재벌 일가들에게 그 부를 몰아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세를 올리면은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바로 그 재벌 일가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들이 정부와 결탁을 하고 커넥션을 이뤄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그런 명목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상품권을 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을 시키면은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바로 그 상품권을 받아먹는 정부의 부패한 관리들이 불편하겠죠. 현금으로 받기는 어려우니까 상품권으로 대신 받는 건 아닙니까? 국가의 세금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것과 개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세금 비중이 커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세수가 줄까 봐 걱정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시기라면 기업 활동을 감싸고 돌수록 더욱 세수 의존도는 커지고 그럴수록 기업을 통제할 방법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기업이 통제를 안 해도 더 많은 고용을 하고 그들이 올린 이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누리는 그런 거룩한 집단이라면 그래도 될 겁니다. 그러나 기업은 태생부터 더 많은 이윤을 올리도록 조직된 집단입니다. 다른 비용이 대부분 고정된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을 올리기 위해 가장 손쉽게 손대는 것이 바로 임금입니다. 4대 그룹 가운데 매출이 가장 많은 삼성그룹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 비정규직 비율을 높게 하겠습니까? 정규직으로 하면은 임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임금 올려주기 싫으니까. 임금을 깎음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버는 돈이 사실은 비정규직의 피눈물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전제품 수리기사 같은 개인을 아예 독립법인화한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연한이면 잘라버리거나 하청에 재하청으로 업무를 내려보는 일이 기업마다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개인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세금을 내는 비율은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 더 기업의 지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양심만 믿고 있다가는 기업의 존재 근거이자 국가의 존재 근거이기도 한 개개인은 대다수가 쪼들리는 소비층이 되어 나라 경제가 전혀 돌아가지 않은 상황 닥치게 됩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을 써야 될 90%가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빚내서 집 사면 이자 안 묻습니까? 원금 안 갚습니까? 쓸 돈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물건을 안 사면은 기업들은 누구한테 물건을 팔아먹겠습니까?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 안 된다고 말하려면 기업 활동이 활발하면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한국은 올 1월에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는 세계 157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해 작년에 21위에서 8계단이 상승했으며 올 10월에 세계은행 통계에서는 무려 5위를 차지했다. 기업하기 좋은 순위가 상승한 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건 전혀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진짜 무지무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5위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인데 기업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니 경제가 잘 돌아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두드러진 정책 방침이 있다면 현실을 보고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그게 정책을 끼워 맞추는 데 있다는 것이 박근혜의 특징입니다. 정부가 무상급식용 재정을 누리보육에 쓰라는 압박을 해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은 결국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누리보육과정을 3살에서 5살까지 확대한 것 때문입니다. 법도 아니고 정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시행령만 고치는 편법을 쓰고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상급식의 의무는 헌법에 없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기획재정부 둔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없어요.
통일은 대박이라는 절대 목표를 세웠어도 북한과 가까이 하는 것은 안 되고 국가 안전은 절대 목표이지만 왜 안전이 무너졌나를 보여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은 차근차근 따질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틀린 보고를 듣고 벨에게 포스타 사성장은 옷을 벗기라고 했으면 중도에 잘못된 보고를 알아도 옷을 벗겨야 합니다. 현실은 도외시하고 목표만 수행하는 정책이 과연 언제까지 굴러갈 수 있을 겁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겨우 1년 만에 조금 더 지났을 뿐인데도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절대 목표 역시 접을 때가 됐습니다. 라고 서하숙 한국일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권 맨날 희한하게 빨아주는 그런 보수신문들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한국일보 같은 중도신문에 서하숙 기자의 이런 충언들을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임원 선거를 치릅니다. 유권자는 60만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의 선거.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단독으로 생중계합니다. 위원장 후보로 기호 1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정용건, 기호 2번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한상균, 기호 3번 전국 공공연구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 허영구, 기호 4번 전국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 전재환. 이렇게 4후보가 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와 런닝메이트로 나서 60만 조합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가 단독 중계하는 60만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토론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최강호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북 정읍시 연지동의 흑드로잉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구로구 청항동의 단무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전국 60만 조합원을 자랑하는 전국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등 선거가 곧 있는데요. 이달 말쯤인가요? 다음 달 참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다. 근데 그 후보자 토론회를 국민TV가 주최를 합니다. 그 첫 방송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TV로 생중계됩니다. 토론회 사회는 노정면 방송제작국장이 맡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제 첫 회 토론, 그리고 다다음 주네요.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에 2차 토론회가 펼쳐지는데요. 유튜브, 팟빵,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서 생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 있고요. 몸과 마음까지 건강에 이칩니다. 생활단식의 특징,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을 하면서 따로 단식은 가지 않고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부작용도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시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털어먹은 정권입니다. 나라를 재테크한 나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나라를 말아먹는 정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한겨레신문 박순빈 논설위원이 말아먹거나 털어먹거나 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 두 정권을 비판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늘 희한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다. 대체로 경제성장에는 보수 정부가 진보적인 정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진보는 분배, 보수는 성장을 중시한다거나 경제는 기업 친화적인 보수 정부가 더 잘 운영한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하지만 지난 7여년 동안 한국 경제의 현실은 이런 통념과 거리가 멀다. 보수 정부의 무능과 부실만 점차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한 교수는요, 거의 100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의 경제 성장률, 고용 지표 등등을 조사를 했더니 방금 박선민 논설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경제 성장에는 보수 정부가 진보 정부보다 낫다는 것은 완전히 개사기였다는 점이 입증이 됩니다. 진보는 분배를 중시하고 보수는 성장을 더 중시한다든지 경제는 기업 친화적인 보수 정부가 더 잘 운영한다는 이런 신화 역시 완전 사기였음에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집권한 역사가 길기 때문에 거의 100년에 걸친 통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른바 보수정부, 진보정부 10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시 대한민국도 그런 가짜 사기, 보수정부가 경제를 잘한다는 그것이 완전 개구라임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경제 운용 능력을 재는 일반적인 잣대는 잠재 성장률이다. 이는 물가 상승 압박 없이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10년 동안 4%대 중후반을 유지하던 잠재 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5년 동안 3%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께는 2%대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점친다. 어쨌든 보수 정부 집권 10년 만에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잠재 성장률의 하락, 일반 국민들이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잠재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요, 고용 유발 개수로 따지면 약 7만 명에게 줄 수 있는 번듯한 일자리가 상실됨을 뜻합니다. 국내 전체 가구가 평균적으로 연간 80만 원 가량씩 소득이 늘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겁니다. 나라 살림, 즉 재정 여건에서도 보수 정부의 무능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등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처를 단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명분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우리 경제가 연간 7%까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른바 747 사기 공약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747을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라는 그 747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겠습니까? 결국은 거짓말됐습니다. 성장 둔화와 여기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만성화하고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4대강 사업, 국외 자원개발 등에 수십조 원을 퍼부었더니 대형 부실과 비리 이용만 낳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을 말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도 국가재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경기가 완만한 추세로 회복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서도 기록적인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이나 명목 국민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재정 파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엉뚱하게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 기반이 허약해진 원인을 복지 지출의 과잉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기관의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쓰이는 예산을 깎자고 주장한다. 심지어 무상복지의 중단을 선언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진짜 조카 18세 크레파스 같은 소리입니다. 진짜 욕은 할 수 없어서 좀 현실을 호도하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총 지출에서 복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서 꼴찌입니다. 복지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도 이렇게 국가 재정 기반이 허약해진 원인을 복지 지출의 과잉이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애들 밥마저 주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강에서 꼴찌인 반면에 정부의 경제사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등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업지출 비중을 줄여서 복지결핍을 해소하는 게 바로 재정개혁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 성적표로 평가하면 반성과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만성 거짓말 환자처럼 보입니다.
정책 기조를 확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이란선 쌍둥이로 전락할 게 뻔합니다. 나라 경제를 말아먹거나 털어먹거나 독인개긴이지만 멍드는 건 불쌍한 국민입니다. 불쌍한 국민. 이런 정권이 차기 대선에 맞춰서 2017년 12월 달에다가 궤도선을 발사하겠다고 참 꼼꼼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2017년에 달을 궤도선을 발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가 부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도 3배나 되는 그야말로 나라를 말아먹기 직전에 있는 인간들이 2017년 12월 대선에 맞추어서 달에다가 궤도선을 발사하겠다고 예산 지금 또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정권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소개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심판대에 세워야 될 이명박의 자원외교 한길의 사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임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석유공사가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함께 사들였던 자회사 노스 애틀랜틱 리파이닝을 200억 원대 헐값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석유공사는 나렐 인수와 운영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나마 각종 비용을 정산하면 200억 원도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니 손실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인수하면서 함께 사들였던 자회사 노스 애틀랜틱 리파이닝, 약칭 날입니다. 날. 이거를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2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200억에 팔겠다고 합니다. 석유공사 진짜 이거 북한이었으면요, 이거는 공개처형 당할 범죄입니다. 범죄. 2조 원이 어디서 났습니까? 석유공사의 돈은 국민 세금에서 충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2조 원을 털어먹고 이제 200억 원에 팔겠다고 나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들어도 욕 처먹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는 더 많은 국민 혈세를 처부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팔겠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 에너지 투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단기 실적만 갖고 재단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러더라도 투자 타당성 조사와 내부 검토 그리고 투자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투입된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결정과 추진 과정이 비상식적이고 졸속이었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가스공사 사장이 우즈베키스탄 가스전에 투자 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사들의 질문에 감이 좋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는 공기업의 해외 투자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놈의 가스공사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낙하산이겠죠. 감이 좋다고 투자한 것 때문에 몇 조 원 날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권 핵심부에 누군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석유공사가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자문을 맡은 다국적 기업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인사의 아들이 재직 중이라면서 특혜 의혹을 주장합니다. 이런 의혹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을 자꾸 감싸고 진상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이 당시에 있었거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현 정권과 다음 정권에서 비슷한 실패의 반복을 막는 길입니다.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전임 정부의 자원외교 실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의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명박 정권에게 뭔가 약점이 잡혀서 박근혜 정권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울 겁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